전 세계 외교가가 경악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낀 내륙 국가 몽골.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다던 거대한 자원의 문이 뜻밖의 나라 앞에서 활짝 열렸기 때문이죠. 미국도 중국도 해내지 못한 4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계약. 모두가 돈다발을 흔들 때 한국은 이것 하나로 몽골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현장에 있던 미국 분석가가 소름이 돋았다고 고백한 한국의 결정적 한방. 과연 몽골 장관을 울린 한국 대표단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그 가슴 벅찬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임스 해링턴입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영어로 CSIS라고 하죠. 거기서 35년간 지정학 분석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세계 각국이 어떻게 힘겨루기를 하는지,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를 연구하는 일입니다. 미국 정부에 조언을 하는 역할이었죠. 중국,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을 다녔습니다. 총성이 들리는 곳, 석유 냄새가 나는 곳, 돈과 권력이 부딪히는 곳이면 어디든 갔어요.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배신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하지만 그해 겨울, 몽골에서 본 광경은 달랐습니다. 6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런 외교도 있구나라고 감탄했어요. 몽골의 겨울은 뼛속까지 시립니다. 영하 30도는 기본이에요. 숨을 쉬면 코털이 얼어붙고 눈썹에 서리가 낍니다. 수도 울란바토르의 공기는 매캐했어요. 난방용 석탄 연기가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었거든요. 하늘이 회색이었습니다. 파란 하늘을 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어요. 저는 호텔 창밖으로 그 회색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17층 창문이었는데 아래가 잘 안 보일 정도로 스모그가 짙었어요. 손에는 워싱턴으로 보낼 보고서 초안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몽골의 경제적 고립과 중국의 필연적 승리. 상황은 명백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펼쳐보세요. 몽골이 어디 있는지. 위에는 러시아, 아래에는 중국. 딱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어요. 바다가 없습니다. 완전한 내륙 국가예요. 뭔가를 수출하려면 반드시 중국이나 러시아를 거쳐야 해요. 중국은 몽골의 목줄을 쥐고 있었습니다. 몽골 수출의 90%가 중국으로 향해요. 석탄, 구리, 금. 전부 중국으로 가죠. 중국이 국경을 하루만 닫아도 몽골의 마트 진열대는 텅 빕니다. 생필품 대부분이 중국에서 오거든요. 화장지부터 라면까지. 러시아는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바빠요. 몽골 신경 쓸 여유가 없죠. 이 거대한 내륙 국가는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었습니다. 중국한테 휘둘리기 싫어도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목에 칼을 들이대고 계약서에 서명해라고 하면 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제 정보망에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한국이었어요. 한국의 대표단이 울란바토르에 도착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은 세계적인 제조 강국이죠.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폰. 만드는 건 잘해요. 하지만 자원 전쟁터에서는 아직 경험이 부족합니다. 중동 석유, 아프리카 광물, 이런 곳에서 미국이나 중국처럼 큰 판을 벌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용, 러시아라는 무서운 곰. 그 사이에서 한국이라는 호랑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호랑이가 아무리 용맹해도 용과 곰 사이에 끼면 짓눌리는 거 아닌가요? 게다가 중국 외교부의 고위 관료가 이미 몽골에 와 있었습니다. 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50대 중반 뚱뚱한 체격에 기름진 얼굴. 전형적인 중국 공산당 간부 스타일이었죠. 그는 몽골 정부 청사를 제 집처럼 드나들고 있었어요. 경비원들이 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릴은 공공연하게 떠들었어요. 술자리에서, 회의장에서, 심지어 기자들 앞에서도. 몽골의 히토류는 중국의 것이다. 가격은 우리가 정한다. 히토류가 뭐냐고요? 스마트폰, 전기차, 미사일에 들어가는 희귀한 광물이에요. 이게 없으면 첨단 산업이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이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몽골 땅속에 그게 엄청나게 묻혀 있거든요. 리의 말은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통보였어요. 너희는 선택권이 없어.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런 뜻이었죠.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 험지에 뛰어들었는가? 그들은 계산기를 두드릴 줄 모르는 건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계산법이 있는 건가? 저는 두꺼운 코트를 챙겨 입었습니다. 목도리를 2번 감고 장갑을 꼈어요. 그리고 회담장으로 향했습니다. 역사의 현장이 될지 아니면 한국의 무덤이 될지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회담장은 몽골 정부 청사 3층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소련 시절에 지은 것 같았습니다. 복도가 길고 천장이 높고 조명이 어두웠어요. 발걸음 소리가 울렸습니다. 회담장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훅 끼쳤어요. 난방을 3개 틀어놨더군요. 하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세 나라의 대표가 앉아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몽골 광물자원부 장관이 있었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이 깊게 들어간 전형적인 몽골인 얼굴이었죠. 하지만 그의 표정은 곤혹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양쪽에서 팔을 잡아당기는 사람 같았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난방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왼쪽에는 중국 대표 리가 앉아 있었어요. 거만한 자세였습니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턱을 치켜들고 있었죠. 마치 여기는 내 집이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의 뒤에는 수행원이 5명이나 서 있었습니다. 전부 검은 양복에 무표정한 얼굴이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한국 대표단이 있었습니다. 제 눈길을 끈 건 한국인들의 태도였어요. 중국 대표단은 시끄러웠습니다. 리가 손짓을 하자 수행원이 커다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쾅 소리 나게 내려놓았어요. 일부러 그런 거죠. 위압감을 주려고요.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서 화려한 PPT를 띄웠습니다. 그래프, 숫자, 도표. 현란했어요. 리는 목소리를 높여가며 떠들었습니다. 몽골 통역사가 따라가기 힘들어할 정도로 빠르게 말했어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상대방을 압도하려는 전략이죠. 우리는 이만큼 준비했다. 너희는 뭐가 있느냐라고 과시하는 겁니다. 위압감. 그것이 중국의 전략이었습니다. 반면 한국 대표단은 조용했어요. 대표단 리더인 김 대표.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어요. 체격도 보통이었죠. 양복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남색 양복에 줄무늬 넥타이. 평범했어요. 그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 하나만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가방이 오래됐어요. 모서리가 닳아 있었고 가죽이 바래져 있었죠. 아마 10년은 넘게 쓴 것 같았습니다. PPT도 없었고 화려한 서류 뭉치도 없었어요. 김 대표는 서류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맞은편에 앉은 몽골 장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특이했습니다. 사업가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계산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의 안색을 살피는 것 같았어요. 요즘 힘들지? 얼굴이 안 좋아 보여라고 말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그때 기묘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몽골 장관이 목이 마른 것 같았어요. 테이블 위 물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물컵이 비어 있었어요. 장관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중국 대표리는 자기 서류를 설명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장관이 물을 찾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죠. 아니, 눈치챘는데 신경 안 쓴 걸 수도 있어요. 어차피 갑이니까요. 을이 목말라 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태도였습니다. 몽골 측 수행원들은 장관 뒤에 서 있었는데 멀리 있었어요. 장관이 직접 손짓해서 부를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중국 대표의 발표를 끊는 게 되니까 눈치가 보였겠죠. 그때 한국의 김 대표가 움직였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재빨리. 자기 앞에 있던 보온병을 열었어요. 스테인리스 보온병이었습니다. 거기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따뜻한 차였습니다. 김 대표는 아무 말 없이 몽골 장관의 빈 컵에 차를 따랐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요.
회의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배려였죠. 장관이 흠칫 놀랐습니다. 고개를 돌려 김 대표를 쳐다봤어요. 저는 그 순간을 똑똑히 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짧지만 깊은 눈인사가 오갔어요. 김 대표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세요라는 뜻이었겠죠. 장관은 잠시 멈칫하더니 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매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눈치챘어요. 김 대표는 몽골 장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본 거예요. 긴장해서 떨린 건지 아니면 건강이 안 좋아서 떨린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국 대표는 그걸 못 봤습니다. 자기 말에 취해 있었으니까요. 한국의 김 대표만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차를 건넨 겁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한국은 관찰하고 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이것이 제 첫 번째 단서였어요. 저 낡은 가죽 가방 속에 든 것은 단순한 계약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스쳤습니다. 저는 한국 대표단을 다시 살펴봤어요. 김 대표 뒤에 서 있는 사람들. 4명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30대로 보였습니다. 전부 수첩을 들고 있었는데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어요. 뭘 적는 걸까? 협상 내용? 아니, 그건 녹음하면 되잖아요. 저들이 적는 건 다른 거였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들은 몽골 측 사람들의 표정, 몸짓, 말투를 관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긴장하고 있는지, 누가 불안해하는지, 누가 중국 측에 호의적인지. 그런 걸 분석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협상장의 장사꾼이 아니라 독심술사를 데려온 거였어요.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의 제안은 예상대로였어요. 리가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철도를 깔아주겠다. 울란바토르에서 중국 국경까지. 최신식 화물 철도다. 비용은 우리가 전액 부담한다. 몽골 측 관료들이 술렁거렸어요. 철도. 내륙 국가에게 철도는 생명줄이에요. 물건을 실어 나르려면 철도가 필요하거든요. 몽골의 철도는 낡았습니다. 소련 시절에 지은 거예요. 속도도 느리고 자주 고장나죠. 대신 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광산 지분 70%를 넘겨라.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70%. 70%입니다. 광산에서 나오는 이익의 70%를 중국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몽골은 30%만 갖는 거죠. 자기 나라 땅에서 나오는 자원인데 30%밖에 못 갖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빚의 덫이에요. 영어로 데트랩이라고 하죠. 중국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 자주 쓰는 방식입니다. 인프라를 지어준다고 달콤한 말을 해요. 도로, 항만, 철도. 우리가 다 해줄게. 돈 걱정 마. 그러고는 나중에 빚을 갚으라고 압박하죠. 못 갚으면 땅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가 그렇게 중국에 넘어갔어요. 몽골 관료들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장관의 이마에 땀이 더 맺혔어요. 거절하면 당장 내일부터 석탄 수출길이 막힙니다. 중국이 국경을 닫아버리면 끝이에요. 하지만 수락하면 나라를 파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한국의 차례였습니다. 저는 한국이 더 높은 금액을 부르거나 최신형 채굴 장비를 자랑할 거라 예상했어요. 우리는 60%만 가져갈게요.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죠. 하지만 김 대표가 꺼낸 첫마디는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우리는 몽골의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압니다. 뜬금없었어요. 무슨 소리지? 여기는 자원 협상장인데 갑자기 날씨 얘기를 왜 해? 김 대표가 수행원에게 눈짓했습니다. 수행원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스크린에 화면이 떴습니다. 광산 지도가 아니었어요. 몽골 게르촌의 사진이었습니다. 게르가 뭐냐고요? 몽골의 전통 가옥이에요. 동그란 천막 같은 집이죠. 유목민들이 살아요. 울란바토르 외곽에도 게르촌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요. 사진 속 게르촌은 연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석탄 연기였어요. 난방을 석탄으로 하거든요.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
대기 오염 데이터가 떴어요. 울란바토르의 미세먼지 수치. 세계보건기구 기준의 몇십 배였습니다. 겨울철엔 세계에서 대기 오염이 가장 심한 도시 중 하나가 울란바토르예요. 다음 화면. 어린아이들 사진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쓴 아이들. 병원에서 찍은 것 같았어요.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광물을 캐가는 방법이 아니라 몽골 국민들이 겪고 있는 생존의 문제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김 대표가 말했어요. 한국의 스마트 그리드 기술과 친환경 난방 시스템을 먼저 제공하겠습니다. 스마트 그리드가 뭐냐고요? 전기를 효율적으로 쓰는 기술이에요.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전기를 보내는 거죠. 낭비를 줄이는 겁니다. 친환경 난방은 석탄 대신 다른 연료를 쓰는 거예요. 연기가 안 나는 난방이죠. 광산 개발은 그 다음입니다. 김 대표가 강조했어요. 몽골의 아이들이 매연 없는 하늘 아래서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파트너십의 전제 조건입니다. 회담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웅성웅성 소리가 났어요. 몽골 측 관료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중국 대표 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콧방귀를 뀌는 것 같았어요. 장사를 하러 왔으면 장사 얘기를 해야지 웬 동정심 타령이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은 지금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몽골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기술을 앞세웠지만 그 본질은 배려였어요. 단순히 자원을 파내는 자, 그리고 함께 살 길을 도모하는 자. 그 차이는 명백했습니다. 중국은 내가 뭘 가져갈 수 있나를 계산했어요. 한국은 내가 뭘 줄 수 있나를 먼저 말했습니다. 중국 대표 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끼익 소리가 났어요. 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따뜻한 말장난은 집어치워. 리가 소리쳤어요. 통역사가 당황해서 통역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리의 분노는 통역 없이도 느껴졌어요. 한국이 난방을 해결해? 웃기는 소리. 몽골의 전력이 누구 덕분에 돌아가는데? 리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쾅쾅 쳤어요. 우리가 전기를 끊으면 한국의 기계들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해.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전기가 없으면 뭘 어쩔 건데? 리의 말은 팩트였습니다. 몽골은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해요. 전기, 석유, 가스. 전부 수입합니다. 물리적인 국경이 막히면 한국의 기술은 무용지물이에요. 이것이 지정하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도 힘이 없으면 짓밟혀요. 세상은 착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리가 계속 말했어요. 현실을 직시해. 몽골은 우리 없이 살 수 없어. 한국이 뭘 해줄 수 있는데? 비행기로 물건을 나를 거야? 그게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해? 몽골 장관의 얼굴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이니까요. 한국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물건을 실어 나를 방법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제 옆에 있던 몽골의 젊은 관료가 불안한 눈빛으로 한국 측을 바라봤어요. 제발 무슨 수라도 써달라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이 중국의 물리적 압박을 이겨낼 방법은 없어 보였어요. 바다도 없는 내륙 국가 몽골에서 한국은 그저 멀리 있는 작은 나라일 뿐이니까요. 저는 분석가로서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감성 전략은 훌륭했다. 하지만 힘의 대결에서는 졌다. 결국 몽골은 중국의 제안에 서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수첩에 그렇게 적었어요. 한국의 패배. 예상된 결과. 그때까지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이 준비한 것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거대한 판을 바꾸는 전략이었다는 것을. 리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 대표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국경이 막히면 힘들지요. 육로가 막히면 답이 없어 보이죠. 리가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래, 이제야 현실을 인정하는군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대표가 가방에서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열기로 했습니다.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어요. 지도가 떴습니다. 몽골과 한국을 잇는 선이 그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땅 위의 선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선이었어요. 항공 노선이었습니다. 울란바토르 국제공항과 인천공항을 잇는 화물 항공 직항로입니다. 일주일에 5번 운항합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어요. 부산항의 사진이 떴습니다. 그리고 부산항입니다. 세계 7위의 컨테이너 항구죠. 몽골의 물건은 인천공항에서 부산항으로 이동하고 거기서 배를 타고 전 세계로 나갑니다. 항공과 해상을 연결하는 물류 로드맵이었어요. 중국 땅을 밟지 않고도 몽골의 자원을 세계로 내보낼 수 있는 길. 하지만 핵심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 대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두꺼운 서류였습니다. 표지에 영어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미국과 유럽연합 이후에 공동 보증서가 있습니다.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숨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한국은 혼자 온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력에 미국과 유럽의 자본을 엮어왔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안보 보증까지요. 몽골의 자원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은 미국과 EU가 보호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이 주도하고 서방 세계가 뒤를 바치는 형태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중국이 몽골을 압박하면 그건 곧 미국과 유럽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몽골과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공급망에 대한 위협이 되는 겁니다. 중국도 미국, 유럽 전체와 싸울 수는 없잖아요. 저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간의 계약이 아니에요. 한국 정부, 기업, 그리고 외교관들이 밤을 새워 만들어낸 치밀한 그물망이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인을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거인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사방에 족쇄를 채운 거예요. 중국 대표리는 씩씩거렸지만 반박할 논리가 없었어요.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려다가 관뒀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몽골 장관의 눈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졌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선택권이 생긴 거예요. 노예 계약이냐, 동등한 파트너냐. 두 가지 선택지가 생긴 겁니다. 한국은 몽골에게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무기를 쥐어줬어요. 하지만 결정타는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회담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몽골 장관이 잠시 정회를 요청했어요. 10분간 휴식이었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그때 장관이 김 대표에게 다가갔어요. 조용히 남들 모르게요. 저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들리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통역사에게 물어서 알았어요. 장관이 물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중국보다 더 많은 비용을 치르면서 왜 우리를 돕습니까? 당연한 질문이에요. 사업은 이익을 위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몽골을 돕겠다고 해요. 왜? 뭐가 목적인데? 모두가 김 대표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경제적 이익, 미래 가치, 자원 확보. 이런 대답을 예상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한테도 이익이니까요 같은 말이요. 김 대표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귀에 끼고 있던 통역기를 뺐습니다. 그가 서툰 몽골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발음이 어눌했습니다. 문법도 틀렸을 거예요.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천천히 힘주어 말했어요.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몽골 장관이 눈을 크게 떴어요. 50년 전 우리도 가난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김 대표가 계속 말했어요. 아무도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을 때 몽골이 보내준 지원을 기억합니다.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테두리가 누렇게 발해 있었어요. 김 대표가 그 사진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한국 아이들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의 고아들이었죠. 헐벗고 굶주린 아이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따뜻한 겨울옷을 입고 있었어요. 두꺼운 외투, 털모자, 장갑. 그리고 사진 한쪽에 말과 양이 보였습니다. 몽골이 보낸 거예요.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 몽골은 자기들도 가난했는데 한국에 지원 물자를 보냈습니다. 말, 양, 겨울옷.
그게 한국 고아들에게 갔어요. 우리는 솔롱고스입니다. 김 대표가 말했어요. 솔롱고스. 몽골어로 무지개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몽골 사람들이 한국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형제가 추위에 떨 때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은 한국인의 방식이 아닙니다. 김 대표가 장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우리는 당신들의 자원을 빼앗으러 온 게 아닙니다. 당신들과 함께 강해지러 온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몽골 장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60대 남자가 외교 협상장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나 봐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통역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어요. 목이 메어서 통역을 못했습니다. 냉철해야 할 외교 현장이 순식간에 숙연해졌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중국 대표리는 고개를 돌렸어요. 불편해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치. 신뢰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인정했어요. 이것이 한국의 진짜 힘이구나. 서명식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총 규모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5천억 원이에요. 리튬과 히토류 등 핵심 광물에 대한 공동 개발권이 한국 기업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독점하던 몽골의 자원 지도가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서명을 마친 몽골 장관은 김 대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김 대표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어요. 악수가 길었습니다. 5초, 10초.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장관의 손이 떨렸습니다. 감동 때문이었겠죠. 그것은 비즈니스 파트너의 악수가 아니었습니다. 전장에서 등을 맡길 수 있는 전우의 악수였어요. 고맙다 형제라고 말하는 악수였습니다. 저는 제2장에서 목격했던 장면을 다시 떠올렸어요. 김 대표가 건넨 따뜻한 차 한 잔. 장관의 떨리는 손을 눈치챈 것. 그리고 지금 맞잡은 두 손. 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몽골이 진정으로 필요로 했던 것은 차가운 달러 뭉치가 아니라 자신들을 존중해주는 따뜻한 손길이었다는 것을. 중국 대표단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우리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수행원들에게 뭐라고 소리쳤습니다. 중국어라 못 알아들었지만 욕인 것 같았어요. 그들의 뒷모습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도 마음을 얻지 못한 자의 패배였어요. 회담장 밖, 울란바토르의 차가운 바람은 여전했습니다. 영하 30도의 칼바람이 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 방 안의 온도는 달랐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하루 종일 회담장에 있었던 거죠.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작성 중이던 보고서를 열었어요. 몽골의 경제적 고립과 중국의 필연적 승리. 그 제목이 적힌 파일이었죠. 저는 그 파일을 모두 지웠습니다. 삭제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백지를 띄워놓고 새로운 제목을 적었습니다. 태평양을 넘어 대륙으로 한국, 새로운 질서의 설계자. 과거에 저는 한국을 그저 성실한 제조업 국가 정도로만 평가했어요. 물건 잘 만드는 나라. 삼성 스마트폰, 현대 자동차. 그런 이미지였죠. 하지만 오늘 제가 본 것은 달랐습니다.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생존을 넘어 상생의 길을 제시하는 외교 거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기술로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40억 달러의 계약은 시작일 뿐이에요. 몽골은 이제 한국을 통해 태평양으로 나갈 겁니다. 바다가 없던 내륙 국가가 바다로 연결된 거예요. 한국은 몽골을 통해 대륙의 자원을 얻을 거고요. 두 나라가 손을 잡음으로써 중국과 러시아가 지배하던 유라시아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위스키 한 잔을 들이켰어요. 텅 빈 울란바토르 시내. 회색 건물들 사이로 전광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로고가 보였어요. 삼성, 현대, LG. 그 불빛들이 영하 30도의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내 조국 미국도 한국에게 배울 점이 있구나. 미국은 힘으로 동맹을 만들어요.
무기를 팔고 군대를 주둔시키고 경제 제재를 하죠. 우리 말 안 들으면 큰일 나라고 협박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상대방의 아픔을 먼저 봤습니다. 50년 전 받은 은혜를 기억했어요.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힘으로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 곁을 지키는 의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국인들, 그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총 한 방 쏘지 않고 가장 강력한 요새를 점령했으니 말이죠. 중국이라는 거인이 지키던 성을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열어버린 거예요. 저는 빈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창밖을 향해서요. 건배 형제의 나라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돈과 힘이 지배하는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우리 한국은 신의와 진심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40억 달러라는 숫자보다 더 값진 것은 어려울 때 손을 잡아준 형제의 의리가 아닐까 싶어요. 50년 전 우리가 굶주릴 때 도와준 몽골.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기죽지 않고 오히려 판을 주도하며 세계의 중심에 선 대한민국.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그 따뜻하고 강인한 정신이 오늘날의 기적을 만든 원동력일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조금이라도 뜨겁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찾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가슴 벅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